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경제 문제만큼은 뉴스 정면 승부를 따라올 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는 심리다 그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경제는 심리도 맞지만 경제는 인구 크기다. 어때요?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죠. 네. 지금 인구 감소 속도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202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인구 동향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네. 매달 나오는 자료긴 한데, 예. 이번에는 이제 지난 6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28,900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밝혔는데, 6월 기준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3만 명도 안 태어난 것,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예.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제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 12%가 줄어든 거고요. 예.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체로 또 보면 18만 8,400명이 태어났는데, 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 다음에 20만 명이 되지 않는 또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까지 18만 명 태어났으니까, 네. 연간으로 해봤자 뭐 40만 명 태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직까지 우리 또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예측은 올 초부터 계속 되었습니다만, 예. 막상 지금 상반기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예. 이제 이 태어난 아이들을 합계 출산율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 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1.04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가 1명이다. 이 얘기인데, OECD 35개의 회원국 평균을 보면 1.68명이고요. 네. 일본은 1.42명인데, 지금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는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방금 말씀 주시니까, 저 주말에 사실은 어떤 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탄 주부분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인데, 귀엽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재롱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진짜 요즘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주부들이나 아주머니들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현실이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정말 아이 보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있는 학교도 가면 지금 뭐 수치는 초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반에 요새 초등학교 6명, 7명 있다면서요. 네, 지금 사라지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죠. 당분간 이런 흐름 인구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경제 성장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구 규모와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지금 인구 저출산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이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그 100년간 인구 추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잡았던 합계 출산율이 1.1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1.04명이니까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나쁘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 지난해 말 이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잡아서 예측을 해보니까, 예. 올해 출생아 수,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약 한 3만 명 적게 지금 태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최고의 시나리오가 합계 출산율 1.27명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금 8만 명이 지금 적게 태어난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흐름이 또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적다 이건데요. 네. 이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이 지금 혼인 건수도 지금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결혼한 것들, 그러니까 결혼한 혼인 건수를 보니까, 예. 13만 8천 건인데요. 예. 이 작년보다 지금 4.2%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결혼을 가장 적게 한 건데, 예. 결혼이라는 게 이제 1, 2년 뒤에 이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는 보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결혼이 줄어드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직장 잡기 힘들고, 또 직장을 잡더라도 집이 없으면 사실 좀 선뜻 결혼하기 좀 힘든데, 이런 영향이 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아이 없이 좀 편히 살고 싶다, 이런 세태도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저들은 자랄 때 한 집안에 그래도 대가족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핵가족 사회 이야기가 나온 게 7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갑자기 산하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 잘 키우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지금은 이제 빨리 많이 놓읍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가 100년 뒤에 인구 추계를 내놨다 그랬는데 2031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점을 5,300만 정도 찍고 네. 그다음부터 2040년, 2050년, 2060년 되는 4,300만 명,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줄고 노동 생산 인구가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분의 2고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3분의 1이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나라가 성장을 하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을 한 번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지금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지출은 많아지고 예.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 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먹는 음식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남자들이 이런 생산 능력적인 측면에서 네. 과거보다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불임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높여놓는 결과가 나와서 네. 우리가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어떤 음식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한번 정부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예. 정부가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결혼한 가구에 5쌍 중에 1쌍 정도가 불임이라는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주변에 보면 불임 예.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불임 가정이 많아가지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르신 되시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기농을 많이 좀 드십시오. 유기농을 드시게 되면 그게 좀 증가한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요즘에 살충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기농 믿을 수 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가 남존여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는 네. 존중하고 여자는 이렇게 좀 남자보다는 예 그런 영향인지 여성 인구 자체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런 영향입니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요즘은 그 아이들 지금 성비를 보면 네. 거의 이제는 1대1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상당히 강했을 때가 바로 70년생, 60년생 아마 그때까지 계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자는 많고 소위 말해 이제 남초 현상이 심했었는데 네. 지금 그 영향도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구가 2032년부터 줄어든다. 이미 예견된 거라고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쭉 저하고 말씀 나눈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2030년까지도 가지 않지 않을까. 예. 한 2020년대 후반쯤 되면 이미 우리 인구 감소한다 이런 뉴스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좀 끔찍한 게 지금 벌써 2017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 10년 후면 빠르면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10년이라는 게 금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부터 10년 전 보면 2007년 금융위기인데 예. 바로 이제 어제일 같은데요. 그 정도 시간만 흐르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가운데서 인구 감소 또는 가구 감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비교가 가능합니까? 순위 같은 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는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보면 네.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 합계 출산율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가구일수록 이제 아무래도 합계 출산율이 좀 많이 낮고, 네. 그리고 또 서울이나 부산도 상당히 보면 이제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예. 네, 도시라고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게 역시 도시에 살 때 여러 가지 또 주거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더 낮은 게 서울하고 또 부산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구 감소도 곧 시작되겠죠, 그죠? 네, 요거 사실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우리 인구는 감소를 하더라도 최근 보면 가구는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3, 4인 가구가 이제 1인 가구로 쪼개지는 속도가 너무 이제 빨랐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만약에 3명이 살면 집 한 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1인 가구로 나가다 보면 많으면 3채가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당장 6년 뒤인 2023년이 되면 서울의 경우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이 추계를 해본 것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구 감소가 이렇게 이제 추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도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가구 감소가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학교 출산율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라든가 인근 지역으로 이제 탈서울이 심해지면서 그 영향을 바로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은 보니까 아직은 약간 시간이 있는데요.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대전 이런 지방 대도시는 20년 뒤인 2036년 또 37년께부터 이제 가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2044년부터 가구 수가 감소를 하는데 이 가구 수 감소 이 사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가구 수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또 사실 변수인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17년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신 분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생산 가능 인구들이 집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 17년 되면 한국의 집값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과거에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사례를 따랐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인구 절벽에 나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016년, 17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되게 화랑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살펴보니까 물론 첫 번째는 과도한 유동성, 돈이 너무 많다 이거였었고 또 하나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집의 필요성은 늘다 보니까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 이게 맞다면 가구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정말 부동산 쪽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 게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 국가로 가야 되겠네요, 결국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건 이민도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노동시장이라든가 또 국민정서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출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사회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변할 건데 가족 형태도 바뀌겠죠? 근데 이게 또 아주 또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 있고 이게 뭐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으로 보는데 하지만 2년 뒤인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바로 1인 가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17개 시도 전부에서 1인 가구가 이제 주된 가구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구로 봤을 때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가구의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의 경우는 지금 보면 가구 유형이 그래도 이제 부부에다가 자녀 이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부부 이런 순인데 한 2045년께로 가면 가장 많은 이제 가구가 1인 가구고 두 번째가 부부고 세 번째가 부부에다가 자녀가 있는 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랑 자녀가 사는 가정이 그러니까 부부만 사는 가정보다도 이제 더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참 정부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십 년간 정책을 100조 정도 갖다 퍼부어도 전혀 인구 수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아도 이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것이며 직장을 제대로 가질 것이며 앞으로 먹고 살 일에 걱정 없을 것인가를 믿고 있어야지만 뭐 출산을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 단편적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이제 취직하기 힘들고 그리고 높은 집값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취업의 경우도 예를 들면 내가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이 아이를 낳아서 20-30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면 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의 경우도 어떤 측면에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당장의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결국 높아진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혹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이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우리가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네.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실 100조를 썼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거 사실 뜯어보면 네. 과연 국민들이 100조를 썼다고 체감하고 있느냐. 아유, 전혀 못하죠. 네, 이것도 다른 얘기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지금 최근 10년 동안 네. 봤던 지금 사업만 지금 100개가 넘고 예. 그리고 이제 각 부처마다 중복이 되는 예. 그런 사업도 이제 되게 많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기재부 관료 중에 한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썼던 돈 네. 그냥 다른 사업을 안 하고 태어난 아이들한테 현금을 줬으면 예. 1인당 한 5천만 원 줬다. 그렇죠. 차라리 아이 태어날 때 우리 그렇죠.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출산율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그 공중부양하시는 허모 씨께서 상당히 성경지명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이제 보니까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해외 취업에 600억 쓴다. 대학 역량 강화에 2,600억 쓴다. 이렇게 네. 쓸데없이 쓴 돈도 많았고. 예. 또 역시 또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확실하게 정부가 애를 낳으면 길러주겠구나라는 네. 자신감을 주지 못한 것들. 그게 결국 돈 쓰고 애는 많이 낳지 못하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관을 단점을 지적을 할 때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든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목표가 없어서 전체 직원을 끌고 가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하는데 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피땀 흘린 돈인지를 공무원분들이 아시고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결산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전용 애플리케이션 S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에서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나라 또 좋은 세상은 올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내일 세계 재판 운운을 하는데 내일 또 상당히 또 재밌는 이슈가 많으니까 저희 뉴스 정면 승부 다시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 주파수도 고정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